유비가 진정으로 신뢰한 5사람. 그의 진짜 오른팔은 과연 누구였을까? 삼국지의 경랑 속에서 유비는 늘 인애를 앞세운 군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사람을 얻는 데 능했고 떠돌이 시절부터 수많은 장수와 책사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비가 곁에 둔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 깊이 끝까지 믿은 인물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전장에서 함께 싸웠다고 해서, 공을 세웠다고 해서 반드시 유비의 전적인 신뢰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후대의 지혜의 상징으로 불리는 제갈량조차 유비가 가장 신뢰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의형제였던 관우 역시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죠.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유비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놓고 의지했던 인물, 정치도 군사도 아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가장 뛰어난 인재였는가를 따지는 순위가 아닙니다. 유비의 선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그리고 군주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제갈량은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재상이었고 관우와 장비는 생사를 함께한 형제였으며 수많은 장수들이 피로 공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마지막에 남긴 선택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삼국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유비의 진짜 오른팔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유비가 평생 신뢰했던 5명의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의외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5위, 제갈량 국가의 기둥이었지만 유비가 전부를 맡긴 인물은 아니었다. 제갈량의 등장은 분명 유비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황건적 토벌 이후 수십 년을 떠돌며 패배를 거듭하던 유비에게 제갈량은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해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삼고초려로 대표되는 일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비는 몸소 초가집을 3번이나 찾아가 제갈량을 설득했고 그 자리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천하를 3분하는 3분지계였습니다. 위는 조조에게, 오해는 손권에게, 그리고 촉은 유비 자신에게. 이 전략은 유비에게 처음으로 나도 천하를 논할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제갈량을 얻은 뒤 이렇게 말하죠. 공명을 얻은 것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와 같다. 이 한마디만 보아도 유비가 제갈량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제갈량을 극진히 대우했고 그로 인해 관우와 장비가 서운함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존중과 전적인 신뢰는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국가의 기둥으로 삼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맡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단서가 바로 백제성에서의 유언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 아들이 쓸만하다면 보좌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가 스스로 취해도 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최대의 신임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전권 위임이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비는 제갈량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군사와 행정을 분리하고 이염염을 중용해 제갈량의 권한을 견제하도록 배치했죠. 이는 유비가 냉정한 현실 정치가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상이라 해도 황실의 존망을 전부 맡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즉, 유비에게 제갈량은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인재였지만 자식과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을 존경했고 의지했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에는 항상 한 겹의 거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촉한을 떠받친 국가의 기둥이었지만 유비가 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사적인 신뢰를 건 인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4위, 법정 유비의 마음을 꿰뚫어본 진짜 직위. 법정은 흔히 제갈량의 그늘에 가려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유비의 입장에서 보면 법정은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준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법정의 가장 큰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는 도덕적 명분보다는 결과와 현실을 중시하는 책사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냉혹한 선택도 서슴지 않았고 때로는 정도에서 벗어난 계책조차 거리낌 없이 제안했죠. 이 점이 바로 유비와 법정을 강하게 이어준 공통분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인의를 앞세웠지만 유비 역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익주를 차지한 뒤 유비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법정을 상서령으로 특진시킨 것이죠. 이는 단순한 포상이 아니었습니다. 상서령은 조정의 문서를 총괄하고 황제의 의중을 정책으로 바꾸는 핵심 요직입니다. 공신과 원로 대신들을 제치고 법정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유비가 그를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증언은 제갈량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릉대전 전 유비가 동호를 정벌하려 하자 제갈량은 끝까지 이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뜻을 꺾지 못하자 이렇게 한탄하죠. 법정이 살아있었다면 폐하께서 동쪽으로 군을 돌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이 말은 매우 무겁습니다. 제갈량조차도 인정한 사실, 법정만이 유비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신 관계를 넘어 서로의 성격과 욕망, 한계까지 꿰뚫고 있었던 진정한 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갈량은 논리로 설득하는 재상이었고 법정은 감정과 본심을 건드리는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법정의 말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법정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이릉대전이라는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법정은 유비의 인생 후반을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법정은 가장 유능한 책사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는 유비를 군주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이해했던 유일한 참모였다는 것. 그래서 법정은 유비가 마음을 열고 속내를 드러낼 수 있었던 그의 진짜 벗이자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3위. 위원 유비가 끝까지 믿었던 논란의 무장. 위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반골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후대의 소설과 민간 설화 속에서 위원은 언제나 불안한 존재, 언젠가는 배신할 것 같은 장수로 그려졌죠. 그러나 유비는 달랐습니다. 유비는 소문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익주 공략전에서부터 한중 전투에 이르기까지 위원은 늘 가장 위험한 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돌파가 필요한 순간, 정면 승부가 불가피할 때 유비는 주저없이 위원을 앞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은 전투 감각이 뛰어났고 지형을 읽는 능력과 상황 판단력이 탁월한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중을 차지한 뒤 유비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위원을 한중태수로 임명한 것입니다. 당시 조정 안팎에서는 이 자리는 당연히 장비의 몫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관우와 함께 의형제였고 공로와 명성면에서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비는 장비를 건너뛰고 논란의 인물 위원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한중은 촉한의 관문이자 위나라와 직접 맞닿은 최전선이었습니다. 한 번 뚫리면 익주 전체가 위험해지는 핵심 요충지였죠. 그런 곳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신임이 아니라 전권에 가까운 군사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그 기대에 완벽히 부응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중을 안정적으로 수비하며 적을 국경 밖에서 차단하는 전진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훗날 왕평 등 후대 장수들조차 위원의 한중 방어 전략을 본받았을 정도입니다. 유비는 이 선택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위원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세간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비에게 위원은 의심스러운 장수가 아니라 관우에 필적하는 군사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유비는 늘 하나의 기준을 가졌습니다. 말보다 행동, 소문보다 결과였습니다. 위원은 그 기준을 전장에서 증명해낸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논란이 많았지만 동시에 유비의 눈에는 가장 믿음직한 장수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2위, 관우와 장비, 생사를 함께한 형제, 그러나 끝내는 신하였다. 관우와 장비를 빼고 유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원결의에서 시작된 세 사람의 인연은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천하를 떠돌던 무명의 시절부터 패배와 도주를 반복하던 가장 비참했던 순간까지 관우와 장비는 한 번도 유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오관육참을 거쳐 형을 찾아왔고 장비는 장판교에서 홀로 조조의 대군을 막아섰습니다. 이 장면들만 보아도 두 사람이 유비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촉한이 건국된 이후에도 유비는 두 사람에게 막중한 역할을 맡깁니다. 관우에게는 형주라는 전략 요충지를,
장비에게는 낭중을 맡겨 수도를 수비하게 했죠. 겉으로만 보면 이보다 더 큰 신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 큰 권한을 받았지만 황실의 운명을 맡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우와 장비는 어디까지나 전장을 책임지는 장수였고 국가의 존망이나 후계 문제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아끼는 형제였기에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유비에게 관우와 장비는 국가를 위해 써야 할 신하이기 이전에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분명 군신이면서도 형제였고 형제이면서도 군신이었습니다. 이 미묘한 경계선이 바로 관우와 장비의 위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유비에게 있어 가장 뜨거운 정을 나눈 존재였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선택, 즉 자신의 아들과 황실의 미래를 맡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비의 칼이었고 방패였으며 함께 피를 흘린 형제였지만 끝까지 넘지 못한 선 또한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인류이 좋은 유비가 모든 것을 맡긴 단 한 사람, 오호대장군 가운데에서 조은은 늘 가장 조용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눈부신 대승을 거두는 장면도 적고 전장을 뒤흔드는 과장된 공적도 많지 않죠. 그 대신 조은은 언제나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군의 안전, 가족의 안위, 군영 내부의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유비가 조은을 특별하게 신뢰한 이유였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눈에 띄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유비를 불안하게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신뢰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바로 백제성이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눕니다. 정치는 제갈량에게, 군권은 이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부탁을 조은에게 전합니다. 그대와 나는 수많은 환난을 함께 겪어왔다. 내 아이를 부탁하노니 부디 나를 저버리지 말아달라. 이 말은 군주가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패망을 앞둔 황제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남기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국정을 맡기는 것보다, 군대를 맡기는 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 바로 자식의 생명과 미래를 조은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선택 하나로 유비의 진짜 마음은 분명해집니다. 제갈량은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관우와 장비는 생사를 나눈 형제였으며 수많은 장수들은 전장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은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비가 가장 약해진 순간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맡길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은은 가장 강한 장수도 가장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었지만 유비에게 있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그 말에는 거짓이 없다. 유비가 생애 마지막에 내린 선택은 그 어떤 전공이나 명성보다도 조은이라는 인물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조은은 신하도 장수도 아닌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